그 아까 그 저가 매매할 때 네. 그 자식이 돈이 부족하면 부모님이 빌려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 빌려줄 때 증여로 인정 안 받으려면 혹시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랑 아,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나 뭐 기간 그리고 네네. 그 이자나 이런 거 적절한 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실무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에 대여.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라는 거는 세법에서 중요하게 보는데요. 혈족, 피로 맺어진 인연은 사촌입니다. 그 다음에 인척, 결혼으로 맺은, 혼인으로 맺어진 거는 인척인데 삼촌 이내는 특수관계자라 봐요. 그러면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에 대여는 증여로 본다가 아니에요.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어인데요. 그럼 부모하고 자식하고 돈을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빌려줬고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차입을 받았어요. 근데 구세청 입장에서는 내가 증여로 추정할게. 추정이라는 이제 단어를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나 80% 확률로 증여로 볼 테니까 증여가 아니다는 거는 너 납세자 너가 입증해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대출 계약서를 씁니다. 대출 약정서. 사전에 사전에 차용증 쓸 것. 사전에. 예. 보통 사후에 보통 쓰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쓰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공증도 받고 뭐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차입이란 거는 돈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증여라는 거는 내가 돈을 받고 꽁으로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입은 일반적으로 돈은 우리가 친구한테도 돈 빌려주면서 부모가 예를 들면 저기 자녀한테 한 5억 빌려주면서 야, 너 저기 경제적으로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 와서 대청소 한번 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가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전에 대한 대가는 이자입니다. 이자. 그러면은 세금은 누구나 객관적이기 때문에 국세청장 이자율을 고시를 해놨어요. 이자율을.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자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이자를 고시를 했는데 이 이자도 연역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 3월 이후 지금 현재까지는 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이 4.6%예요. 그 다음에 2016년 3월 직전에는 8%, 좀 직전에 8.5, 9%, 11%, 14%. 저희가 회계사 공부한 90년 후반에는 14%였어요. 그래서 이거 연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자나 원금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실무적인 거 제안을 드리면, 나 이자 주기 싫으니까 원금 상환할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원금을 상환하려면은 3억을 꽂으면 보통 5년 내에는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3억 꽂으면서 30년 후에 상환. 그건 통상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증여로 봐요. 그래서 5년 꽂으면서 3억 꽂으면서 5년 상환이라고 6천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러면 자녀가 월급 얼마 된다고 6천만 원씩 1년 갚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는 그냥 이자만 주라고 합니다. 근데 한 3억 5천이면 저는 실무적으로 2%만 주게 해요. 왜냐?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은 이자를 받는 순간 그 돈을 내가 무슨 자식에게 돈 받아 현금 빼서 자식에게 다시 줍니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차입을 안 봐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이자 지급한 거를 돈을 손댔다면 부모님이 썼는지 자녀한테 덜어 줬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머리 써가지고 이자 받은 통장으로 내 체크카드 만들어줄 때 너희들이 쓸래? 그것도 확인해요. 그래서 이자는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실무적으로 2%로 보통 보고요. 원금 상환 방법은 반대입니다. 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보내면 부모님 재산이 안 줄었어. 근데 돈을 내가 대우를 받았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나중에 상속세 조사를 하면은 10년치 정도만 봐요. 그러면 13년 전에 내가 3억을 부모님한테 꽂았어. 그러면 그 3억을 잘 못 찾아. 그러니까 3억을 내가 세금, 상속세도 안 내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원금을 다 상환하면은 부모님 다시 예금이 늘어나서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는 2%만 주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원금 상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자를 줬으면 부모님 이자 소득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는 거는 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도 우리가 적금 뭐 10억 넣으면은 그 15.4를 뗍니다. 원천징수를. 근데 이거는 세법에서 부모님이 받는 이자, 우리 이제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 대해서 뭐라고 소득세법 그 칭했냐면 이름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렇게 했어요. 이자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게 뭔 말이냐? 은행은 금감원에서 허가받아가지고 이자를 영업을 해요. 근데 우리 개인이나 법인은 이자를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원천징수를 15.4 뗀 게 아니라 27.5 떼라는 거예요. 27.5. 예.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이자를 100만 원 준다. 원칙적으로는 72만 5천 원만 부모님한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만 원은 구세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그 다음에 2만 5천 원은 구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청에 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이렇게 원천징수 한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무조사 걸려서 그때 내라고 하면 그때 내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한 조사팀이 5군데다 그러면 한 팀 정도나 이자 소득세 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이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득세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내가 양도소득세가 10억이 발생했네. 근데 종합소득세가 내가 2억이야. 월급 내가 하이닉스 다녀갖고 뭐 2억이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안 줘요. 세 개는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내에서 보면 종합이지 않습니까? 종합은 이자, 배당, 뭐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이 합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은행 이자는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가세 15.4로 내고 끝내도 되는데 이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론이라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합산해서. 보통 잘 안 하죠. 그래서 네 가지 사전의 차용증, 그 다음에 이자나 원금 주고 있을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우리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세 심판원 가서 불복하더라도 이 두 가지 없으면은 비빌 언덕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선택사항이고. 예. 역시 주시려는 분들은 좀 조용하시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이시네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 주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종합금융과세 네. 대상자분들 분명히 나오실 텐데 네. 배당이라든지 네. 삼성전자를 부모님이 많이 갖고 계세요. 뭐 포스코든 현대차든. 그래서 거기서 얻은 배당금에 방금 자녀분들이 지불하시는 이자를 네. 더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네. 그것이 종합금융과세 네. 또 해당이 되는지 좀. 상장 주식 배당금이 2천만 원이 한 1,500인데 자녀한테 받은 게 이자가 뭐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이다 해서 2,500이 합쳐서는 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끝냅니다. 비영업대금하고 합산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배당으로 그 상장 주식 배당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1,000만 원 받고 내가 은행 이자로 뭐 1,500 받으면 합산하면 2,5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 저는 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두 채 중에 하나는 이제 장기 임대 8년짜리 하나는 이제 내년 넘어야 이제 그게 8년이 채워지는 거고 8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예를 들어 자녀한테 각각 양도하기 이제 증여하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조합원 자격 이전에 그거를 증여를 해야 그 자녀분들이 그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뭐 1+1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좀 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조합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면 현금 청산을 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 유지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확하게 세법이 아니어서
정확한 거는 조합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조합원 설립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면 자녀들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1+1 자격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네. 뭐 조합에서 아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지금 8년짜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계속 그 종부세 신고할 때 네네네. 합산 배제. 합산 배제를 받았는데 네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합산 배제가 안 돼 만약에 증여를 해가지고 네네. 안 될 경우 일단은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만약 내가 8년을 못 채웠다, 이제 이 전제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태료 3천이 나옵니다. 과태료가. 그 구청에서. 그 다음에 이제 8년을 못 채웠으니까 그 사이에 종부세 안 내셨잖아요. 합산 배제 안 냈지 않습니까?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다시 합산을 합니다. 다시 합산해가지고 기존에 혜택 받은 거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돼요. 예. 그래서 가능한 8년이면 8년 채우시고, 제 생각에는 50% 장특공이 있기 때문에 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해줄 생각을 하신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네. 그 다가구 주택 이제 하나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과천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해외에서 이제 시민권자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국내 고소신고 안 돼 있고 재산도 네. 없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이 집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재개발한다고 해봤자 10년이 넘을 텐데. 네네. 어떻게 그 구의 이제 이전이 어떤 식으로 큰 틀에서 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다 가정하면 지금 가치가 30억 정도요? 시세로는 그렇고 이제 공시지가로는 아까 15억은 안 되고요. 네네. 지금 이제 70평 땅에 이제 36년 된 건물이 있는 거니까 과천에 여기. 네, 그 어머님이 10년 내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면 물론 상속보다는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증여가 좀 낮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님 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분의 반이든 일부 지분을 가져오신 게 좋을 것 같고, 조합은 자기 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동생분이 그 해외에 계시다 하셨잖아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단은 뭐 8%가 되는 거고, 동생분이 취득하면 취득세는 이제 뭐 3%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분이 해외에 사시다가 혹시 국내에 오셔서 살 의향이 있으시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취득을 하면은 기존 주택은 3년 내에 파셔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거고, 3년이 넘어가면 이제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조정적이라면 좀 세금 리스크가 크고, 동생분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깊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고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183일을 조금 하는데 그 절대 그 거주자 비거주자는 액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한 20 몇 년 이렇게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 판단하기 모호할 때가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하얀색이고 거주자는 검정색이에요. 그러면은 빨간색은 하얀색이냐 검정색이냐 할 때 답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비거주자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사전에 양도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고납부제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자는 성실한 거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 전에 비과세면은 비과세 소명서를 엄청 노력해서 이렇게 정성들여 만듭니다. 해외에 뭐 거주하더라도 이 사람이 왜 거주자인지를 쭉 이렇게 해 가요. 물론 가능성이 좀 뭐 30%가 있어야 되겠죠. 아예 안 되는 거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사전에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해서 내면. 그래서 이제
동생분이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 동생이 받으신 게 좋죠. 그리고 양도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돈을 뭐 좀 나눠 가져도 되고, 돈을 나눠 가지면 증여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속 이렇게 안 되면 뭐 돈 갖다 해서 막 증여해서 바로 신고하는 거 아니니까 돈 나눠줘도 되고, 그 다음에 해외 비거주자 하더라도 중과세는 아니니까, 한 주택이니까 중과세는 아니니까 동생이 받으신 게 좀 좋을 것 같고, 돈이 있다 하면은 저가 매매하고, 안 되면 나머지 지분은 또 뭐 그 증여해서 시기를 좀 달리해서 소유권을 가져오신 게 좋고, 어머님께 저가 매매해서 돈을 드리면 어머님 편하게 쓰시고, 또 우회적으로 재산을 줄여서 상속세 줄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다주택자인 부부가요, 네.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공동으로 지분 50%씩 각각 갖고 있을 때, 예. 나중에 뭐 증여나 상속이나 아이들한테 줄 때, 네. 다 입주하기 전에 그거 하잖아, 등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단독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증여나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설명을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아갖고, 지금 부부가 두 채예요? 아니요. 한 채씩? 아니요.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예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 주택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뭐 상속세 낼 바에는 낮은 가격에 증여를 하면 나으니까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신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가 뭐 소득이 있거나 하면은 저가 매매를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가 매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증여 취득세마다 12%인데 저가 매매는 뭐 1에 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 하신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신에 저가 매매는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저가 매매를 어려워요. 아니면 그 돈을 다 주고 다 돈을 증여하고 저가 매매는 가능하겠죠. 근데 왜냐면은 돈을 다 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절세하는 측면에서는 차입으로 많이 합니다. 구세청에도 뭐 그 사후 관리 하지만 내내 세무경처럼 보진 않아요. 그래서 차입으로 하고, 그래서 이자는 별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주고, 돈이 없으면 부모한테 빌리고, 대신에 자금 거래와 매매 거래는 별도로 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비해 놓으시면 될 거고,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택이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경우에요. 똑같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세법에서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나눠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차만 뭐 재개발은 뭐 이렇게 그 시구청이 주도를 하는 거고 허가하는 거고, 재건축은 우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는 거고, 그 차이인 거지. 세법은 뭐 거의 100%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그 부부가 정년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정년 퇴직한 이후에 세금 부담이 좀 될 경우에는 재건축했을 때 다시 이제 완공했을 때 공동 명의였는데 단독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세금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여러 사람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양도세도 하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물건으로 내기 때문에 공동명의랑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명의가 내면은 이제 주어서 내는 게 상속이잖아요. 남편만 잔뜩 있고 아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편 그 세금 누진세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재산은 공동으로 나눠서 보유하신 게 훨씬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하다 말했는데 종부세만 특이하게 각 개인으로 봐요. 세대를 안 보고. 그래서 한 채 있으면 1세대 1주택이면 12억 빼주겠다는 거고, 그거 빼고는 큰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세대 기준으로 이제 다주택자면은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9억씩 빼준다는 거. 그러니까 뭐 한 채만 우리가 이게 한 채 해가지고 하면은 10억 빼는데 9억씩 빼면은 18억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종부세도 거의 공동매가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김두용 회계사님께서 저희 중앙동 소유주분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세무 이슈와 실제 사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김두용 세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